마천지 나리. 제발 한 번만, 제발 한 번만 기회를 주십시오. 기회? 내 년이 감히 내 돈을 훔쳐놓고 기회를 달라고? 나는 훔치지 않았습니다. 거짓말입니다. 누군가 나를 모함한 겁니다. 닥쳐라. 내가 내 년의 죄를 부정하면 뭐가 달라지나? 내 말 한마디면 넌 역정년이 될 수도 있는 거다. 그렇게까지 날 짓밟고 싶습니까? 내가 당신과 함께한 세월이 그렇게 하찮았습니까? 하찮다고? 하찮기보단 더럽지. 나는 쓰레기를 오래 곁에 두는 걸 싫어한다. 그러니 이제 쏙 꺼져라. 조선시대 남편에게 버려진 한 여자. 그녀는 단 하루 만에 모든 것을 잃었습니다. 하지만 그녀가 겪은 비극은 단순한 버려짐이 아니었습니다. 사랑, 배신, 그리고 복수. 그녀의 이야기는 여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밤이 되면 장터 한가운데 흰 사슴이 나타난다고 합니다. 사람들은 말합니다. 그 남자의 영혼이 아직 그녀를 찾아 헤매고 있다고. 그들의 사랑은 끝났을까요? 아니면 여전히 어딘가에서 살아 숨쉬고 있을까요? 나는 송혜라고 한다. 한때 나는 마천지라는 부유한 상인의 아내였다. 아니, 조선에서는 흔히 상인땡마님이라 불리던 여자였다. 남들이 보면 부러워할 법한 삶이었다. 좋은 비단 옷을 입고 마당 가득 꽃이 피어있는 집에서 살았고 매일 아침 하녀가 내 방에 따뜻한 물을 가져다 주었다. 밥상 위에는 늘 반짝이는 녹그릇에 정갈한 반찬이 차려져 있었다. 그때는 그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지금 나는 한 벌의 낡은 옷을 걸친 채 조선의 작은 마을 구석에서 살아가고 있다. 남편에게 버려진 후 나는 모든 것을 잃었다. 집도, 이름도, 그리고 사람들의 시선 속에서 가졌던 존재의 의미도. 그날 나는 마천지의 집에서 쫓겨났다. 하녀들이 내 방을 비웠고 문지기는 나를 문 밖으로 밀쳐냈다. 부디 용서해 주십시오. 문지기가 작게 속삭였지만 나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내 손에는 보따리 하나 없었다. 발걸음을 내디딘 순간 내 인생은 한순간에 나락으로 떨어졌다. 마을 사람들은 나를 무슨 댁이라 불렀다. 이름조차 필요 없는 여자. 한때는 마천지 댁이라 불렸지만 이제는 그조차 허락되지 않았다. 사람들은 나를 불쌍히 여기는 듯 했지만 아무도 내게 손을 내밀지 않았다. 도울 수 없었으리라. 조선에서 남편이 없는 여자는 보호받을 수 없었다. 남자가 없으면 여자에게는 삶이 없었다. 나는 어느 낡은 기와집 옆 헛간에 몸을 숨겼다. 비가 오는 날이면 그곳에서 웅크리고 앉아 밤을 새웠다. 마을 아이들은 나를 보고 수군거렸다. 저 여자는 왜 저기서 자? 남편이 없는 여자라잖아. 저러다 곧 죽겠지. 나는 조용히 아이들을 바라보았다. 그 말이 맞을지도 몰랐다. 내 하루는 단순했다. 새벽이 되면 마을 사람들이 깨기 전에 개울가에서 세수를 했다. 햇빛이 뜨거워지기 전에 장터 근처를 서성이며 혹시 떨어진 무나 배추 잎을 주울 수 있을까 두리번거렸다. 때로는 남은 밥풀이 붙어있는 밥그릇을 닦아낼 기회라도 있을까 기웃거렸다. 운이 좋은 날이면 인심 좋은 상인이 굳어진 떡 조각을 던져주기도 했다. 그런 날이면 나는 그 떡을 품 안에 고이 안고 보물이라도 되는 양 아껴 먹었다. 하지만 그런 운 좋은 날은 드물었다. 대부분은 허기진 배를 움켜쥔 채 밤을 맞이했다. 나는 마을에서 점점 더 존재감이 사라졌다. 사람들은 내가 있는지조차 신경 쓰지 않았다. 한 번은 옛 친구를 길에서 마주쳤다. 그녀는 나를 알아보고도 모르는 척 지나쳤다. 아니, 아마 정말 몰라봤을 수도 있다. 내가 너무 변했으니까. 한때는 고운 비단 저고리를 입고 다녔지만 지금은 먼지가 잔뜩 묻은 누런 한복을 입고 있었으니 그녀를 부를까 망설였지만 결국 그러지 않았다. 나를 알아본다면 오히려 난처해질 테니까. 마천지는 어떻게 지내고 있을까? 그는 여전히 부유할 것이다. 아니, 더 부유해졌을지도 모른다. 그의 집에는 이제 나보다 젊고 고운 여자가 새 아내로 들어섰겠지. 며칠 전 나는 우연히 그 집 앞을 지나쳤다.
마당 너머에서 웃음소리가 들렸다. 달빛 아래 비단 옷을 입은 여자가 있었다. 그녀는 내 자리였다. 내가 앉아있던 곳에 내가 차지했던 남자의 곁에 다른 여자가 있었다. 나는 한참 동안 그 장면을 바라보았다. 질투일까? 분노일까? 아니면 그저 허망함일까? 내가 서 있는 길바닥은 차가웠고 그녀가 앉아있는 방 안은 따뜻해 보였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눈물이 나오지 않았다. 나는 그곳을 떠났다. 그리고 밤하늘을 올려다보았다. 나는 마천지를 돕기 위해 최선을 다했다. 그가 운영하는 포목점을 함께 관리하면서 낮에는 가게를 지키고 밤에는 장부를 정리했다. 나름대로 애를 썼다. 장사도 익숙해졌고 상인들과도 스스럼 없이 이야기를 나눌 정도가 되었다. 이러면 마천지도 나를 인정해 줄 거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내가 착각한 거였다. 마천지는 내가 가게 일을 하는 걸 탐탁지 않아 했다. 아니, 처음에는 고마워하는 것 같았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예민해졌다. 내가 가게에서 너무 많은 걸 안다고 생각한 걸까? 아니면 단순히 여자가 상업에 관여하는 것이 불편했던 걸까? 특히 내가 가난한 사람들에게 싼 값에 천을 팔았을 때 그의 얼굴이 확 변했다. 너 대체 뭘 믿고 내 가게에서 제멋대로 가격을 낮추는 거야? 마천지 나리. 그 사람들은 돈이 없어 옷 한 벌도 제대로 못 사고 삽니다. 우리가 조금 손해보면 어떻습니까? 대신 명성이 쌓이면 장기적으로 이득이 될 수도 있잖아요. 웃기고 있네. 내 장사에 감히 내가 훈수를 둬. 훈수가 아닙니다. 그냥 조금 더. 뺨이 얼얼했다. 맞는 순간 머릿속이 하얘졌다. 하지만 이게 처음이 아니었다. 언제부터였을까? 처음에는 단순한 불만이었을 것이다. 목소리가 높아지다가 손목을 거칠게 잡았다가 점점 더 심해졌다. 그리고 이제는 아무렇지도 않게 내 뺨을 때렸다. 이 가게는 내 거야. 내가 감히 이래라 저래라 할 곳이 아니라고. 나는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그를 사랑했던 시간이 부질없게 느껴졌다. 마천지는 결국 핑계를 찾아냈다. 어느 날 그는 나를 불러놓고 장부를 툭 던졌다. 내가 가게 돈을 빼돌렸다고 사람들이 수군대더라. 뭐라고요? 그게 무슨 말입니까? 내가 몰래 돈을 빼돌려서 내 친정에 보냈다고 하던데. 말도 안 됩니다. 제가 언제 그런 짓을 했다고? 그래? 그럼 이건 뭐야? 그가 내밀었던 것은 조작된 장부였다. 내가 기록한 것이 아니었다. 누가 봐도 조작된 숫자들이었다. 나는 억울함에 치가 떨렸다. 이건 조작된 겁니다. 나리를 모함하려는 자들이 일부러. 그의 눈은 차가웠다. 어차피 변명해봤자 소용없어. 내가 한 짓이 아니면 누구겠어? 네, 하인들이 보고했다. 내가 몰래 돈을 가져가는 걸 봤다고. 그건 거짓말입니다. 마천지 나리, 제발 믿어주십시오. 그러나 그는 내 말을 들으려 하지 않았다. 그날 밤, 그는 나를 집에서 내쫓았다. 하인들이 보는 앞에서 나를 때리고 짐 한 개 챙길 틈도 주지 않고 문 밖으로 밀어냈다. 비가 내리고 있었다. 나는 맨발로 차가운 땅바닥에 주저앉았다. 제발 한 번만 더 기회를 주십시오. 대문이 쾅 닫혔다. 그것이 끝이었다. 그 순간 나는 깨달았다. 이제 나는 아무것도 아니다. 나는 이제 마을 시장 한 구석에서 팥빵을 팔며 하루하루를 버티고 있다. 예전에는 마천지의 집에서 고운 비단을 입고 살아가던 여자가 이제는 장터에서 밀가루 반죽을 손에 묻히며 빵을 구워야 하는 신세가 되었다. 하지만 어쩌겠는가. 살아야 했다. 처음에는 장사도 쉽지 않았다. 시장의 다른 상인들은 나를 탐탁지 않게 여겼다. 원래 여자는 장터에서 함부로 장사를 할 수 없는 법이다. 남편이 없는 여자가 돈을 벌려고 한다는 것 자체가 이상하게 보였다. 그래서 일부러 내 앞에 와서 빈정거리는 사람도 있었다. 아니, 마천지 떼간이신가? 언제부터 빵 장수가 되었어? 부잣집 안주인이더니 이렇게 될 줄 누가 알았겠나? 그들의 비웃음이 싫었지만
대꾸할 힘도 없었다. 어차피 변명해봤자 내 처지는 달라지지 않으니까. 나는 그냥 고개를 숙이고 빵을 굽고 손님들에게 조용히 내밀었다. 그런데 문제는 다른 곳에 있었다. 내 빵을 사러 오는 사람 중에는 정말로 배고파서 오는 사람도 있었지만 더러운 의도로 다가오는 자들도 많았다. 어느 날 장터에서 제법 돈이 많은 상인이 내 앞에 멈춰섰다. 그는 한 손에 부채를 들고 비단 옷을 입고 있었다. 그리고 나를 보며 희죽 웃었다. 팥빵 값이 얼마요? 채냥입니다. 싸군. 그런데 이런 빵은 돈 주고 사 먹을 필요가 있나? 그는 빵을 사는 대신 내 손을 덥석 잡았다. 여자가 혼자 사는 게 얼마나 힘들겠어. 나랑 함께 가면 이 고생만 해도 될 텐데. 나는 손을 힘껏 뿌리쳤다. 놔주세요. 왜 그러는가? 좋은 뜻으로 하는 말인데. 나랑 가면 예쁜 옷도 입고 좋은 집에서 편히 살 수 있어. 차라리 굶어 죽겠습니다. 나는 세장에 갇혀 사는 새가 아닙니다. 내 말에 그는 비웃음을 터뜨렸다. 하하, 참 고집이 세군. 그런데 말이야, 세상은 내 뜻대로 되지 않아. 여자가 혼자서 살겠다고 발버둥 쳐도 결국은 남자 손에 들어오게 마련이지. 나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가 떠난 후에도 나는 한동안 손이 떨렸다. 하지만 이런 일은 한두 번이 아니었다. 마을의 남자들은 버려진 여자를 다 같은 눈으로 본다. 마치 값싼 물건이라도 되는 것처럼 돈이면 살 수 있는 존재라고 생각한다. 나는 알고 있다. 내가 계속 이곳에서 장사를 한다면 이런 시선과 말들에서 벗어날 수 없을 것이다. 하지만 어디로 가야 한단 말인가? 나는 이미 가족도 집도 지킬 명예도 없다. 이제 나는 어떻게 해야 할까? 그날 밤 나는 이상한 꿈을 꾸었다. 깊은 숲속 한 마리 흰 사슴이 쓰러져 있었다. 새하얀 털은 피로 물들어 있었고 숨이 가빴다. 그런데 그 옆에는 이상한 남자가 서 있었다. 머리가 희끗희끗했고 어딘가 슬픈 눈빛이었다. 그는 나를 가만히 바라보았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만 마음 깊숙이 파고들었다. 나는 그 꿈을 이상하게 여겼지만 곧 잊어버리려 했다. 어차피 꿈은 꿈일 뿐이니까. 그런데 다음 날 나는 장터에서 수상한 남자를 만났다. 검은 두루마기를 깊게 눌러쓰고 얼굴을 가린 채 나에게 조용히 다가왔다. 이 빵 얼마지? 채냥입니다. 그는 조용히 돈을 내고 빵을 받아갔다. 그런데 그 순간 그의 손목에서 작은 상처가 보였다. 어디선가 긁힌 듯한 자국이었다. 어쩐지 꿈에서 본 그 남자와 닮아 보였다. 며칠 뒤 그는 다시 내 앞에 나타났다. 이번에는 빵이 아니라 다른 이유로 온 듯했다. 내가 부탁할 일이 있다. 부탁이요? 하지만 조건이 있어. 나에 대해 묻지 않는 것. 나는 황당했다. 처음 보는 사람이 이런 이상한 부탁을 하다니. 도대체 무슨 일이기에 그런 조건을 다는 겁니까? 그걸 묻지 않는 게 조건이라고 했을 텐데. 그의 목소리는 낮고 단호했다. 나는 더 캐묻고 싶었지만 눈빛에 심상치 않았다. 이상하게도 두렵지는 않았다. 오히려 묘하게 신경이 쓰였다. 나는 결국 그의 부탁을 들어주기로 했다. 그가 원한 것은 비단이었다. 내가 장터에서 비단을 사서 그에게 전해주는 것이었다. 단순한 일이었지만 나는 그가 절대 평범한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직감했다. 그리고 며칠 뒤 나는 우연히 그 남자의 정체를 알게 되었다. 어느 날 밤 나는 시장 근처에서 한 남자가 사슴을 치료하는 장면을 보았다. 놀랍게도 그것은 내가 꿈에서 본 하얀 사슴이었다. 그리고 그 곁에 선 남자. 바로 그였다. 나는 순간 숨을 죽였다. 당신, 왜 그 사슴을 치료하고 있는 겁니까? 그는 내가 있는지도 모르는 듯 조용히 사슴의 상처를 감싸고 있었다. 그러다 천천히 나를 바라보며 말했다. 이 사슴, 내 남편이 잡아주기로 했던 거다. 나는 순간 숨이 멎는 것 같았다.
마천지가 그래. 희귀한 사슴이라며 팔아먹으려고 했지. 하지만 난 그런 인간들이 싫어. 그의 말투에는 확신이 있었다. 나는 그를 뚫어져라 바라보았다. 그러면 당신은 누구죠? 그는 씁쓸하게 웃으며 말했다. 너처럼 버려진 사람이야. 그 순간 내 심장이 두근거렸다. 나는 이제껏 이렇게까지 내 마음을 흔드는 사람을 만난 적이 없었다. 이 사람, 정말 내 편이 되어 줄 수 있을까? 그는 단순한 상인이 아니었다. 처음엔 그저 신비로운 남자라고만 생각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그의 정체에 대해 알게 되었다. 전비, 그는 원래 학자였다. 하지만 부패한 관리들과 맞섰고 결국 쫓겨났다. 그의 가족은 몰락했고 그가 쌓아온 모든 것이 무너졌다. 그리고 그 배신의 중심에는 마천지가 있었다. 마천지가 당신을 배신했다고요? 그래. 내 손을 잡는 척하면서 결국 나를 팔아넘겼지. 그럼 지금 당신은 도망자다. 나는 숨을 삼켰다. 내가 알던 마천지는 냉정한 사람이었지만 이렇게까지 잔인할 줄은 몰랐다. 하지만 생각해보면 나도 그의 희생양이었으니까. 그날 밤 비가 내렸다. 아니, 폭우였다. 나는 작은 초가집에서 혼자 지내고 있었는데 그가 내 문을 두드렸다. 옷이 다 젖어 있었고 손에는 피가 묻어 있었다. 무슨 일이에요? 들어가서 이야기하자. 나는 그를 집 안으로 들였다. 그는 피곤한 기색이 역력했다. 손을 씻고 따뜻한 물을 한 잔 내주었다. 도망치는 중이군요. 맞아. 이제 어디로 갈 생각이에요? 그는 조용히 나를 바라보았다. 지금은 모르겠어. 하지만 이 빗속에서 가만히 있을 곳이 필요했어. 나는 그 말이 마음에 걸렸다. 그도 나와 같은 처지였다. 모든 걸 잃고 어디에도 머무를 곳이 없는 사람. 그리고 그 순간 나는 그에게 기댔다. 그도 내 허리를 감싸 안았다. 비가 거세게 내리는데 그 속에서 우리는 서로를 필요로 했다. 그의 손끝이 내 뺨에 쓸어내릴 때 나는 오랜만에 따뜻함을 느꼈다. 그렇게 우리는 하나가 되었다. 나는 한동안 그의 품에서 숨을 골랐다. 창밖에서는 여전히 비가 내리고 있었다. 따뜻한 체온이 닿아 있었지만 마음 한구석에서는 불안이 피어올랐다. 이렇게 함께 있어도 괜찮을까요? 그는 내 머리카락을 쓸어넘기며 속삭였다. 지금 이 순간만큼은 그래도 되지 않을까? 나는 눈을 감았다. 하지만 몰랐다. 이 밤이 끝나면 더 큰 비극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는 걸. 비는 그쳤고 아침이 밝아왔다. 그러나 그 평온한 순간은 오래가지 않았다. 마천지는 결국 우리가 함께 있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누군가 밀고 한 것이다. 우리가 함께 있는 것을 본 자가 돈 몇 푼에 눈이 멀어 마천지에게 알린 것이 틀림없었다. 그날 나는 장터에서 팥빵을 팔고 있었다. 장작불 위에서 김이 모락모락 피어오르던 그 순간 갑자기 사람들이 웅성거리기 시작했다. 그리고 나는 보았다. 전비가 광군들에게 끌려오고 있었다. 전비, 나는 달려가려 했지만 거친 손이 내 팔을 붙잡았다. 마천지였다. 그는 나를 냉정한 눈으로 내려다보았다. 내가 감히 날 배신하고 그 자와 어울렸단 말이지? 배신? 처음부터 나를 버린 건 당신이었잖아. 입 다물어. 이젠 내 뜻대로 되지 않아. 나는 그의 손을 뿌리쳤다. 전비를 풀어줘. 그가 무슨 잘못을 했다고. 역적을 숨긴 죄는 크다. 넌 감히 나한테 고역한 대가를 치르게 될 거다. 나는 발버둥 쳤다. 그러나 광군들은 이미 전비를 잡아 바닥에 내팽개치고 있었다. 그리고 곧 고문이 시작되었다. 나는 비명을 질렀다. 그만해. 제발. 그가 무슨 죄를 지었다고. 전비는 이를 악물고 나를 보았다. 그는 피투성이가 되어서도 웃고 있었다. 괜찮아. 송해, 울지 마. 전비. 그러나 그의 마지막 말은 끝나지 못했다. 마지막 매질이 그의 몸을 무너뜨렸다. 그 순간 내 안에서 무언가가 부서졌다. 나는 바닥에 주저앉았다. 더 이상 눈물도 나오지 않았다.
마천지는 거기서 끝내지 않았다. 그는 나를 장터 한가운데로 끌어냈다. 이 여자는 역적과 통정한 더러운 여자다. 이런 여자를 가만히 둘 수 있겠느냐? 사람들은 돌을 들고 나를 욕하며 손가락질했다. 그러나 나는 그들 똑바로 바라보았다. 그래, 나를 때려라. 하지만 기억해라. 너희가 진짜 두려워해야 할 것은 나 같은 여자가 아니라 너희를 짓밟고 있는 저 탐욕스러운 인간들이라는 것을. 그러나 내 말은 아무 의미가 없었다. 채찍이 내 등에 내려왔다. 나는 쓰러졌지만 입술을 깨물며 끝까지 외쳤다. 나는 무릎 꿇지 않는다. 너희 같은 자들에게 무릎 꿇고 살 바엔 차라리 죽겠다. 그렇게 마지막 매질이 내 몸을 내리쳤다. 그리고 나는 알았다. 전비는 죽었지만 우리의 사랑은 사라지지 않았다는 것을. 나는 끝까지 그를 기억할 것이다. 나는 살아남았다. 아니, 살아남았다고 해야 할까? 마천지는 나를 죽이지 않았다. 나를 죽이는 것은 너무 쉬운 일이었을 것이다. 대신 그는 나를 먼 시골 마을로 유배보냈다. 그곳은 조선 땅 끝자락에 가까운 한적한 마을이었다. 산속 깊은 곳이라서 한양에서 일어난 일 따위는 아무도 관심 두지 않았다. 나는 그곳에서 죄인으로 불리며 조용히 살았다. 마을 사람들은 나를 경계했다. 나는 그들을 피했고 그들도 나를 가까이 하지 않았다. 처음에는 나를 이상한 눈으로 쳐다보더니 시간이 지나면서 그냥 없는 사람처럼 여겼다. 나는 마을 외곽 작은 초가집에서 혼자 살았다. 밥을 지어 먹고 우물을 길어 쓰고 봄이 오면 마당 한쪽에서 나무를 키웠다. 그저 하루를 버티는 삶이었다. 그리고 어느새 계절이 몇 번이나 바뀌었다. 하지만 이상한 일이 일어났다. 내가 맞아 쓰러졌던 그 장터 한가운데 매화나무가 자라기 시작했다. 사람들은 처음에는 아무렇지 않게 여겼다. 하지만 몇 해가 지나면서 그 나무에 눈부시게 흰 매화가 피어났다. 마을 노인들은 술잔을 기울이며 말했다. 이상한 일이야. 원래 저 자리는 아무것도 자랄 수 없는 땅이었는데. 그러게 말이오. 그런데 저 매화가 피고 나서부터 달 밝은 밤이면 사슴이 나타난다는 소문이 있어. 사슴, 그래. 그것도 흰 사슴이란다. 나는 그 이야기를 듣고 가슴이 덜컥 내려앉았다. 흰 사슴이라니? 전비가 마지막까지 지키려 했던 그 사슴. 그날 밤 나는 달빛이 환하게 비치는 마을 장터로 나갔다. 아무도 없는 한밤중 조용한 바람만이 흩날리는 매화꽃을 흔들고 있었다. 그리고 나는 보았다. 한 마리의 흰 사슴이 천천히 그곳을 거닐고 있었다. 나는 숨도 쉬지 못한 채 사슴을 바라보았다. 마치 누군가를 찾고 있는 듯 사슴은 조용히 주변을 맴돌고 있었다. 그리고 이내 고개를 들어 나를 바라보았다. 그 눈빛이 너무나도 익숙했다. 전비. 나는 나도 모르게 그의 이름을 불렀다. 사슴은 잠시 나를 바라보다가 이내 천천히 뒷산 쪽으로 사라졌다. 나는 한참 동안 그 자리에 서 있었다. 그날 이후로 마을 사람들은 밤이면 장터에 나타나는 흰 사슴의 이야기를 전했다. 어떤 이는 역적의 망령이라고 했고 어떤 이는 슬픈 사랑 이야기라 했다. 하지만 나는 안다. 전비는 나를 떠나지 않았다. 비록 우리가 다시 만날 수는 없지만 그의 영혼은 여전히 이곳에 남아 나를 찾아왔다. 우리의 사랑은 끝났지만 사라지지는 않았다. 그리고 나는 마지막 순간까지 그를 기억할 것이다.